소리는 잘 들리나? 네, 소리 잘 들립니다. 왜냐면 말할 일은 없지? 지금은 어떤가? 지금 노트북에서 네, 교수님, 풀스크린. 네, 화면 잘 보이고요. 그, 네, 지금은 어떤가? 이제 지금은, 네, 지금도 여전히 화면 보입니다. 근데, 네, 이게 어떻게 됩니까? 네네, 화면 잘 보입니다. 잘 보이나? 네네, 화면 잘 넘어가나? 네, 잘 넘어갑니다. 어디? 네. 톡을 저거 녹화하면 안 보여. 자, 녹화는 되고 있나? 네, 녹화는 녹화 지금 되고 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문제는 없지? 네,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나중에 음성음을 하면 될 것 같아. 네, 폰이 HDMI가 저거 지금 이렇게 연결된 거가 네. 한 세트고 이렇게랑 HDMI는 이렇게 되고 몇 시에 끝나? 교수님 혹시 목소리가 안 들리면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목소리 잘 들리나? 네네, 잘 들립니다. 자, 현재 화면이 가운데 있나? 대략. 맞지? 지민? 네, 교수님이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화면이죠. 화면 공유되고 있는 게 어차피 더, 화면이 공유가 되긴 하는데, 네네. 네, 중앙 쪽에 있습니다. 여기 PPT가 다 나오게 앵글을 잘 맞춰. 네, 어? 어? 자, 새로운 방향이라서 수업이 당연히 잘 됐습니다. 이제 8장 우리가 NLP 쪽을 공부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강하게 배경 설명을 했었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적용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NLP를 찾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베이직한, 이거는 뭐 전통적인 방법을 하든 딥러닝을 하든 무조건 알아야 되는 테크닉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가 그 토커나이제이션 쪽이었고, 또 하나가 이제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워드 임베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워드 임베딩 좀 얘기하다가 말았었는데 토커나이제이션 치고,
간단히 요약을 하면 토커나이제이션은 BP이라는 바이페어라는 거하고 유니그램이 있는데 하는 목적은 비슷한데 약간 그 접근하는 방법론이 약간 다릅니다. BP는 전체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잘 많이 나타나는 어떤 뭐랄까요 연속된 문자나 단어들을 찾아내서 계속 그 딕셔너리 사전을 그래서 딕셔너리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얘기하는 그 딕셔너리하고 완전 똑같은 개념입니다. 리스트라고 할 때고 그 리스트에 계속 추가한 하는 그런 어프로치라고 볼 수 있고 유니그램도 목적은 같은데 어프로치하는 방법론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BP는 전체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뭔가를 체크하면서 업데이트하는데 유니그램은 어느 특정 단어를 보고 전체 데이터셋에 있는 특정 단어를 보고 그 특정 단어를 어떻게 가장 잘 쪼갤까 그게 끝나면 또 다음 단어로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 단어를 쪼개고 안 쪼개지면 전체 단어 다 쓰면 됩니다. 잘 쪼개지면 뭐 2개, 3개, 뭐 아니 심지어는 아예 캐릭터 단위로 쪼개버릴 수도 있는 이제 약간 그 어프로치하는 방법론이 살짝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쪼개는 기준은 그 전체 데이터셋에서 미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라이클리후드라는 방법을 복잡한 무슨 EM 알고리즘을 해서 미리 계산을 해놓고 그걸로 일일이 단어별로 쪼개는 어프로치를 쓴다. 최종적인 결과물은 비슷한데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좀 다른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BP는 뭐 개념적으로 심플하고 뭐 어떻게 보면 어비어스한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익숙하니까 많이 쓰고 그거보다 조금 더 어드밴스된 알고리즘이 유니그램이다라고 보고 그 BP를 약간 이제 딥러닝식으로 결합한 것이 워드피스라는 방법론인데 그거는 이제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데 약간 치사하게 구글이 다른 건 다 공개하면서 그거는 문제를 안 합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사업용으로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개를 안 하고 어쨌든 공개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러면 공개하는 게 비즈니스에 생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실제로는 패키지 형태의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는 그런 DP라든가 유니그램이 다 포함되어 있는 스피스를 많이 쓴다라고 얘기했었죠. 워드피스는 그런데 라이클리후드를 딥러닝으로 대체해서 계산하는 그런 것이다. 자, 워드 임베딩은 지난번에 어쨌든 바람직한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어떤 단어들 간의 상관관계가 유지되면 좋겠다. 희망사항이라고 그랬고 꼭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지키는 워드 임베딩 방법 실제로 없고 사실은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쪽은 이제 워드 투 백 게 이제 2가지 방법인데 지난 시간에 설명한 C바우라고 해서 Continuous Backup라는 방법이 있고요. 요거에 이제 반대되는 거 아웃하고 인풋을 그냥 뒤집는 애가 스킵그램입니다. 스킵그램이 많이 쓰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설명할 것들이 이제 뭐 글로브라든가 패스텍스트, 앱모노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도가 좀 다룰 게 많아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C바우는 어떤 단어가 있으면 I don't know who you are 라는 문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
노우에 대한 워드 인베딩, 그 노우라는 단어를 숫자 벡터로 바꾸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려면 노우에 대한 원합 벡터를 여기다 갖다 라벨로 갖다 붙여놓고 주변에 있는 이웃에 있는 단어들, 즉 I하고 don't, 그다음에 who, you, are 세 개를 지금 5개죠. 5개 단어를 인풋으로 넣어서 이제 요 데이터셋에 요 문장만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수백만 개가 있습니다. 이런 문장들이 각 문장에 대해서 이거를 일일이 다 이제 그거를 데이터셋으로 보고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뭐 SGD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통해서 투 레이어의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열심히 학습시키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여기서는 이제 쓸만한 부분이 첫 번째 레이어는 버리면 되고 두 번째 레이어를 쓰면 한다. 두 번째 레이어의 각 칼럼이 그 칼럼의 위치가 어떤 특정 단어를 말하는 건데 사전에서 그러니까 사전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첫 번째 칼럼이고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두 번째 칼럼. 그 행렬에 각각에 해당되는 벡터들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워드 인베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그 행렬들을 이렇게 좀 비주얼라이즈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말로 설명한다고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게 왜 워드 인베딩 벡터가 될 수 있는지를 집에 가서 한번 열심히 생각해보면 저게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것도 이런 식의 딥러닝 적용을 하는 것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고, 이걸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운데 있는 단어를 숨겨놓고 이웃 단어로 알아맞히는 게 방금 전에 CBAU였고 Continuous Backup Words의 약점이다. 거꾸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알아맞추려는 단어를, 즉 우리가 워드 인베딩을 구하고 싶은 단어를 인풋을 넣고 아웃풋을 그 주변의 이웃 단어들을 다 넣어서 되겠죠. 근데 이게 더 유리한 게 아웃풋이 아까 no를 맞히는 거 no를 인풋을 넣고 반대로 I don't, do, you, are 5개를 뒤에다 놓으면은 뒤에 5개의 어떻게 보면 separate connection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사실 노테이션이 잘못되어 있는데 각각이 다 다른 그러니까 같은 노테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른 쉐어링 되는 게 아닙니다. 각각 다른 행렬들입니다. 왜냐면 같은 걸로 한다고 말이 안 돼서. 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헤드라고 부르는데 5개 헤드가 생기는 거니까 전체 문장이 6개 단어로 이루어졌으면 하나를 알아맞추는 걸로 하고 나머지 5개를 뒤에 헤드를 붙이는 거니까 5개 헤드에서 백프로포게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의 맞추는 거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죠.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당연히 뭐 컨센트로피 로스로 해서 여기서 5번을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전 거에 비하면 이전 거는 헤딩 하나뿐이 없었죠. 그러니까 한 번뿐이 백프랍을 못 하는데 이러면 5번을 중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똑같은 한 문장에 대해서 학습이 더 잘 된다라는 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알려져 있고, 자, 요거는 반대로 뒤집었으니까 요놈에 대해서 보면 되겠죠. 이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V가 버캐뷸러리 사이즈인데, 그래서 아까랑 반대로 칼럼이 아니고 로 각각의 행위, 우리가 원하는 인베딩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집에 가서 생각을 하고요. 워드 투백에서는 스킵그램을 많이 쓴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스킵그램 같은 걸 써서 실제로 사실 2디멘전이 아니고 엄청나게 하이디멘전인데 뭐 작게는 50몇 디멘전, 크게는 몇백 디멘전 되는데 2디멘전에 한번 그려보고 이 단어들이 어떻게 배치되나. 근데 약간 경향성이 실제로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우리가 처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별을 나타내는 단어들
남자에 해당하는 단어들, 남성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한쪽에 몰려 있고, 여성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한쪽에 몰려 있고,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아, 어쨌든 그런 경향성이 보였었는데 다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간 좀 과학적인 단어들은 과학적인 단어들이 몰려 있고 뭐 이런 특성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퍼펙트하진 않지만 우리가 원하던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글로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트랜스포머 버트에서 사용됐던 그러니까 스키그램을 안 쓰고 이제 또 다른 종류의 방법을 썼습니다. 네, 일단 이제 버트 설명하면서도 한번 다시 얘기하겠지만 버트의 어떤 특정적인 키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어텐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어텐션에 특화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워드 임베딩 방법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워드 임베딩을 휴먼 센트릭하게 생각하면 이런 성질을 갖게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사람이 이 벡터들을 다룰 때 얘기지 기계가 이런 벡터를 다룰 때 꼭 사람이 선호하는 거를 따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단어들을 다룰 때 기계가 쓰는 그 기준에 맞춰서 워드 임베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 설명을 하겠지만 기계가 쓰는 그 기준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잘하는 개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적, 이너 프로덕트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단어들끼리는 내적을 하면 내적 값이 커야 되고 다 완전히 다른 단어들, 전혀 영역이 다른 단어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예를 들면 노트북이라는 단어가 있고 뜬금없이 칫솔이라는 단어가 있다. 전혀 상관없죠? 그러면 두 사이의 그 내적은 상당히 작아야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이 사실은 어텐션이라는 그 개념의 어떤 핵심 개념 또는 녹아있는 개념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휴먼 센트릭한 룰들을 지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까운 놈들은 내적이 크게 하고 그러니까 의미가 가까운 놈들은, 의미가 다른 놈들은 내적이 작게 만들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철학에서 나온 게 글로브다라고. 알고리즘 다소 복잡한데 사실은 뜯어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냥. 결국 내적을 가까운 단어, 의미론적으로 가까운 놈들이 내적을 가깝게 한다. 근데 내적이 가깝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적을 배웠겠지만 같은 사이즈의 벡터라 그러면 결국 방향이 같은 벡터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방향에 있는 벡터들이 같은 서브젝트, 뭐 같은 의미로 이렇게 보냅시다라고. 그래서 배경 설명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글로브라는 것도 딥러닝으로 워드 임베딩을 합니다. 투백처럼 라지 F라는 놈을 내고 싶어 하는데 이 라지 F가 어떤 함수냐면 어떤 기준이 되는 단어가 있고 제3의 단어 그 다음에 두 개의 단어 I하고 J라는 두 개의 단어가 주어졌을 때 기준 대비 이 IJ라는 단어가 얼만큼 가까운가 뭔가를 매저하는 그런 펑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이 방법에서는 이제 뭐 다양한 펑션들이 가능하겠죠. 이게 뭐 최적의 방법은 아닙니다. 뭐라고 가정했냐면 이 기준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둘 사이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맞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두 사이의 차이와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준이 되는 벡터 사이로 이 함수의 이 뭐랄까요? 이 함수와 그 인풋 간의 관계를 일단은 그렇게 가정을 하자는 가정을 하고 이
이 함수의 아웃풋이 갖는 확률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제 i라는 단어가 주어졌을 때, ik가 뭐냐면, i라는 단어가 주어졌을 때, k라는 단어가 그 문장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얼마냐. 이게 pik이고, j라는 단어가 주어졌을 때, k라는 단어가 그 문장에서 나타날 확률은 얼마냐. 둘 사이의 비율을 라지 F로 가정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가 아이스고 j가 스팀 증기죠. 그 다음에 k가 기준이 되는 단어가 고체. 그러면 아이스라는 말이 나왔을 때 고체라는 말이 나올 가능성 확률과 기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증기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고체라는 단어 나올 확률을 생각해 보면 직관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분모에 있는 놈의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얼음은 딱딱한 거니까 두 개의 단어는 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놈의 확률은 한 10배 정도가 더 크다는 얘기죠. 당연히 1보다 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세 개, 3자 간의 상관관계, 그 중에 마지막 거는 기준이 되는 단어입니다. 처음 두 단어는 두 사이의 차이만 가지고 프로세싱을 하는 걸 가정하자. 이건 유도된 게 아니고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또 하나의 추가 가정은 이 각각의 확률이 이렇게 동일한 함수로 분리가 된다. 추가 가정이 많죠. 이게 완전히 논리적인 이론은 아닙니다. 자기가 편하게 알고리즘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핑계거리를 만들면서 근사를 시켜나가는 거죠. 이 각각의 확률이 또 다른 F로 이렇게 내적으로 표현된다라고 또 가정을 한 거죠.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함수가 가장 간단한 게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게 많을 텐데 지수함수가 딱 이걸 만족하죠. 지수함수의 독립변수의 합은 각각의 곱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 마이너스는 나누기 되고 그래서 요 각각이 결국 지수함수다라고 보면은 요게 엑스포넨셜이니까 양쪽에 로그를 취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 결국은 내적은 이제 여기 xik하고 xi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i하고 k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타날 그 빈도 카운트고 요거는 i라는 단어의 전체 데이터셋의 카운트. 결국은 조건부 확률인데 pik라는 게 pk 기분 i입니다. 쓰는 데가 없죠. pk 기분 i인데 결국은 조인트 확률을 i로 나눠요.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고 결국은 내적은 어떤 두 단어가 ik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타날 즉 i하고 k의 내적은 동시에 나타난 빈도의 로그에 비례한다 라는 이제 한 두세 개 가정을 하면 이런 재미난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퍼펙트한 이론은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그럴듯하게 만든 근사시킨 이론이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로그xi는 i에 대한 그냥 변수니까 좌변으로 옮겨서 하나의 컨스턴트로 만들어버리자. bi를 그러니까 로그 xi 대신에 bi를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나면 좋은데 사실 이게 없는 상태로 끝나면 좋은데 요 구조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요 구조의 문제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대칭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요 처음 두 항만 보면 어떤 대칭성의 문제가 있어요? 뒤에 나오세요. 여기요. 이름이 뭐였죠? 네? 네, 하얀 남자. 왜 옆에 남았어요? 네. 이 i하고 k라는 두 단어가 이거 xik가 뭐라냐면 나타나는 빈도수를 내적으로 표시한 건데
i하고 k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나 생각을 해보면 k하고 i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나 똑같아야 되죠. 그게 대칭성입니다. 근데 이 식만 보면 대칭성이 깨져 있죠. ik를 뒤바꾸면 요 ki가 돼서 뭐 이거는 그대로인데 bi가 bk가 되고요. 그러니까 저 상수 하나 때문에 대칭성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약간 단순 무식한 방법을 적용한 거죠. 그렇다면 그냥 대칭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상수를 하나 더 붙이자. K에다. 그러면 서로 KI를 뒤바꾸더라도 요놈은 K가 되고 요놈은 I가 돼서 전체적으로 대칭성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라지 F라는 함수를 배우는 거나 여기에 이 좌변에 있는 내적에 관련된 그 함수들을 배우는 거나 결국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학습시켜야 될 파라미터들이 W하고 B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W하고 B만 알면은 라지 F를 아는 거는 그렇죠. 왜? XIK를 안다는 거는 PI를 안다는 거고 PI를 안다는 거는 라지 F를 아는 거죠. 이걸 안다는 거는 이걸 아는 거 마찬가지가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결론은 엄청 단순합니다. 그냥 내적의 상수항 두 개 더해 있는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게 딥러닝 학습의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리그레션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전체 데이터셋에서 두 개의 단어가 동시에 나타나는 각 문장별로 그거를 쉽게 카운트할 수 있죠. 계속 카운트를 하면 되니까 그게 XIJ이고 그거하고 요 좌변에 있는 식을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둘 사이의 에러가 최소가 되는 W하고 B를 찾아내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B는 찾아내서 그냥 버리면 되고 W가 우리가 원하는 바로 어디입니다. 어떤 단어를 벡터로 표시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글로브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너트나 트랜스포머에서 내적을 기본으로 쓰고 있는데 그 내적에 최적화된 그런 워딩 매핑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보면 되게 쉽게 이해가 가고 조금 더 뭐 구체적으로 더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리그레션 형태로 해서 데이터셋에 있는 두 개의 단어가 나타나는 빈도에 대해서 로그를 취하고 그거에 대해서 워드 인베딩들이 내적이 상상이 좀 있긴 하지만 비례하는 형태로 리그레션을 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하면 거의 100% 정확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패스텍스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워드2백의 스킵 프레임하고 거의 동일한 알고리즘인데 거기서는 서브워드라는 개념을 안 썼었죠. 우리가 지난번 토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유니그램 같은 거 얘기할 때 여기서는 서브워드 개념까지 써서 워드 인베딩을 하는. 그래서 워드 인베딩에서도 서브워드를 처리해줘야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신조어라든가 잘 등장하지 않는 굉장히 이상한 단어들 여러분들 혹시 토플이나 GRE 같은데 특히 GRE가 그런데 유학가는 있을까요? 엄청나게 이상한 단어들 나옵니다. 200만 년 전에 멸종된 이빨이 하나뿐이 없는 이상한 공룡의 줄을 갖고 나오는데 듣도보도 못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 처리하기가 어려워질 때 그거를 약간 그 그리스 로마 그 어원들이 있으니까 어원 형태로 해서 분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버로 그런 개념으로 스킵그램을 서버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워드 인베딩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엘모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배운 바이디렉셔널 RNN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걸 그냥 워드 인베딩 쓰자니 무슨 얘기냐면 바이디렉셔널 RNN에 나오는 히든 벡터들을 그러니까 정방향으로 가는 히든 벡터 또 역방향으로 가는 히든 벡터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걸 결합한 히든 벡터가 있고
그래서 그 히든 벡터들을 다 모아갖고 그냥 히든 벡터 그 자체를 워드 임베딩으로 쓰자. 뭐 이런 개념.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해 보이는데 또 말이 되는 게 거꾸로 생각해보면 워드 임베딩을 쓰려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를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워드 임베딩을 어디다 쓸 거냐를 생각해보면 사람이 쓰려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딥러닝 모델이 그걸 인풋으로 받아서 쓸 거기 때문에 딥러닝 모델이 인식만 하면 되는 거니까 걔들이 잘 인식할 수 있는 모델은 뭐 다른 딥러닝 모델에서 나온 벡터들이겠죠, 당연히.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딥러닝 입장에서 보면 가장 최적화된 그런 워드 임베딩 방법이다. 그래서 포워드 디렉션의 인풋, 그 다음에 정방향 히든 벡터, 역방향 히든 벡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백 디렉션의 인풋, 정방향, 역방향 히든 벡터가 있겠죠. 요 총, 그러니까 세 개에서 총 6개 벡터가 나오죠. 6개 벡터를 이렇게 또 좌우로 묶어서 3개 벡터로 하고, 또 이 3개의 벡터들을 각 레이어별로 다른 웨이트를 줘서 하나로 합친다. 웨이티드 썸 하면 그 웨이티드 썸 된 놈을 이게 직관적으로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전혀 이해 불가능한 숫자들입니다. 근데 기계들은 오히려 이걸 인식하기가 더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미난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론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이런 개념들 같은 부류의 단어들은 같은 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완전히 사람을 위한 건데 어차피 워드 임베딩은 사람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지킬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예 역발상을 해서 기계가 인식하기 좋은 벡터를 만들어내겠다. 이 벡터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얘가 또 다른 스케일링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하나 붙여서 쓴다라는 게 엘모의 기본 개념이고 사실은 이 엘모가 또 다른 조금 뭐 약간 역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버트의 기본 개념이 만들어져서 사실은 버트의 초기 개념이라고 하도 됩니다. 딥러닝 구조는 완전히 다른데 얘가 하려고 하는 역할이 버트가 하려는 그 역할과 거의 동일하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버트의 약간 프리데세서 이전 형태다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워드 임베딩이 다 끝났고요. 워드 투백에 시바우, 스킵그램, 그 다음에 글로브, 패스 텍스트, 그 다음에 엘모 해서 그런 종류들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글로브도 그게 아마 구글에서 만나서 그것도 아마 공개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 비슷한 패스 텍스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러분 만약에 실적 실험을 하려면 이거 같은 어차피 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거니까 그게 됐다. 자, 그럼 이제 완전히 기본이 끝났으니까 오늘의 핵심 개념인 트랜스포머 버트를 얘기하기 전에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강의 전에 여러 번 강조했는데 지난 한 10년간 한 3, 4개의 혁신이 있었다고 했죠. AI 분야에서. 그러니까 딥러닝이 힌튼 교수에서 부활된 이후에 힌튼 교수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했고 그걸 제외한 그 이후에 혁신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된 거지만 스킵 커넥션, 레즈넷 구조가 영상 분야에서는 가장 큰 혁신이었다. 그거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상은 크게도 없습니다. 사실 영상 쪽에 제대로 성능이 나온 거 보면 스킵 커넥션을 써서 성능을 올린 거지
다른 거는 써봐야 대세 큰 약간 올라가죠. 지장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다음 챕터에서 나눌 뭐이 제너레이티브 모델 쪽에 뭐 이런 게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여기 2014년에 나왔죠. 사실은 RNN이고 CNN이고 영상이고 NLP 쪽이고 통틀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이 바로 이 어텐션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제 개인적인 이건 개인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저기 캐나다의 벤지오라는 유명한 교수가 어쨌든 어텐션이 자기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혁신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객관적으로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더 재미난 사실은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 혁신적인 개념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별거 아닌 기술입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냥 내적의 개념을 이름만 바꾸는 그러니까 벡터의 내적을 그냥 어텐션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어텐션 개념을 약간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공학의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조금 알고 있으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어떤 정보를 뽑으려고 할 때 쿼리를 날리고 거기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서치를 해서 키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아웃풋을 받아오는 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이제 빅데이터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시를 할 수가 있는데 워드 임베딩으로 영어 단어들 I did my best라는 4개의 단어를 워드 임베딩을 통해서 이렇게 4개를 만들어 놨다. 뭐 엘모를 쓰든 글로브를 쓰든 뭐 스피크랩을 쓰든 그건 여러분들이 만들어 하면 됩니다. 만들어 놓고 자 여기서 내가 뭐 새로운 단어 여기 뭐가 나올까요? 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새로 딱 만들었을 때 프라이즈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리고 또 워드 임베딩 해서 벡터겠죠? 이 각각 4개에 대해서 어떤 비교를 하냐면 프라이즈라는 단어하고 저 4개의 인풋 단어들하고 어느 게 제일 상관관계가 높은가 그걸 보고 그 상관관계를 기본적으로 내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워드 임베딩의 후반부에서 얘기할 때 목적이 뭐라 그랬냐면 그 휴먼 센트릭한 그런 뭐 개념적인 그런 게 아니고 비슷한 종류의 단어들, 의미론적으로 비슷한 종류의 단어들은 내적이 크게 하겠다라는 게 워드 임베딩 목적이라고 하죠. 글로브의 목적이 사실 그거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글로브를 썼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내적만 구해버리면 서로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 즉, 프라이드라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베스트라는 단어와 제일 상관관계가 높고 내적이 제일 크고 나머지는 내적이 작다. 그러면 각각에 대한 내적 값을 가지고 4개의 내적 값들이 나오겠죠. 스칼라 값이. 그거를 웨이팅 팩터를 놓고 그 웨이팅 팩터가 그러니까 그 내적 값들이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다 그러면 각각에서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를 곱해갖고 이 4개의 벡터를 생벡터를 웨이티드 썸을 해버리는 게 결국은 어텐션 모델의 키 아이디어.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게 지난 한 5년간 엄청난 성능을 보이고 있는 수많은 기술들의 핵심적인 개념. 버트도 그렇고 최근에 슈퍼 휴먼 퍼포먼스까지 올라가 버린 GPT-3도 결국 어텐션 기반이고 그 외에도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어진 단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보겠다는 얘기죠. 이게 키하고 밸류가 있고 들어오는 단어를 쿼리로 보고 둘 사이의 내적을 보고 그 내적을 그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행렬을 뒤집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의 로우 벡터가 튀어나오는데, 왜냐면 앞에 로우 벡터가 있으니까 그 로우 벡터를 소프트맥스를 취해버리는, 그걸 노멀라이즈 하는 거죠. 엑스포넨셜로 해서. 그게 아까 말한 그 알파 값들이에요. 를 최종적인 이 V라는 요 행렬에다가 각각 롱별로 해서 하나 합하는 결과가 이렇게 된다. 자, 이게 뭐 알고리즘적으로는 단순한데, 이게 NLP 상에서 자연어 처리 쪽에서 이게 왜 중요한가를 또 이따가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최근 NLP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예를 들면 이쪽 분야의 노벨상에 해당되는 게 튜링 어워드인데, 튜링 어워드를 받아도 충분할 만한 그런 개념입니다. 트랜스포머 개념이고, 2017년 그것도 역시 구글에서 나왔습니다. 구글이 다 해먹는 분위기죠, 요즘. 그럼 나중에 취업을 하면 대학원생들한테 어디 가고 싶냐 하면 다들 구글이 뒷말이 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가서 뭐 일하면 같은 좋은 연구 환경에 뭐 이런 좋은 연구자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도 이 논문의 핵심이 제목은 트랜스포머지만 어텐션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어텐션만 있으면 다 된다. 라는 게 기본 아이디어가 되겠고, 트랜스포머 구조는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두 블락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 블락이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배웠던 그 언어 번역에서 인코더, 디코더 구조 있었죠? 인코더 구조에서 컨텍스트 벡터 튀어나오고 디코더 구조로 돌아가는 구조였는데, 왼쪽이 바로 그 인코더 구조를 대체하는 거고, 이쪽이 디코더 구조를 대체하는. 근데 이 작동하는 원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난 챕터에서 배웠던 것들, 이런 거에 비하면 성능도 떨어지고 잘 안 쓰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배워두면 이런 것을 이해하는데 하겠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이 구조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학습을 하고 인퍼런스를 하고 등등등 어떻게 이용하고 등등등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설명을 할 텐데요. 이제 어텐션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트랜스포머에 또 다른 이제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어텐션이 일단 제일 중요하니까 들어가 있고, 또 중요한 컴포넌트가 여기 있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fully connected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최근에 이제 AI 분야의 트렌드인데, 이런 트렌드가 이제 새로운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그 1, 2년 사이에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는 뭐냐면, 이제 발상의 전환의 시점이 왔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랬었는데 몇 년 전까지도 어떤 편견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거냐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만 보면 영상은 CNN으로 처리하는 게 좋고 NLP 쪽은 문서나 음성 쪽은 RNN으로 처리하면 좋겠다 라는 게 그냥 기본 상식처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런 상식이 지배를 했는데 더 이상 그 상식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트렌드로.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역설적인데, 우리가 딥러닝 제일 처음 배울 때 그 트레이닝 디피컬티 얘기할 때 제일 처음 배운 게 뭐 백프로포게이션 성장을 얘기하면서 다 풀리 커넥티드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고 실제로는 안 쓰이는 개념처럼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지난 10년간 그랬습니다. 거의 안 쓰였습니다. 이론적인 용도로만 쓰는 거 말고는. 근데 요즘은 대세가 역전이 되고 있다는. 무슨 얘기냐면 CNN 너 물러가, RNN 너 물러가, 다 이제 뭐라 할까요? 그 올드 타이머의 귀환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풀리 커넥트드가 대세가 돼가고 그런 트렌드가 있다는 최근 1, 2년 사이에. 그리고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버트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더 이상 CNN을 안 쓰겠다는 얘기고, 이 시퀀스에서 우리가 RNN이 기본으로 알고 있었는데 더 이상 RNN 안 쓰겠다는. 그럼 뭘로 대체하느냐? 우리가 이미 기초적으로 잘 알고 있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오히려 더 좋다라는. 그래서 back to basic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기본적인 게 더 좋다라는 트렌드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단순히 여기서만 쓰이고 있는 게 아니고 의외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또 풀리 커넥티드가 굉장히 많은 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CNN은 그러면 영상 쪽은 어떻게 대체되어 가고 있느냐? 최근에 지난번에 한 번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비주얼 트랜스포머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NLP용으로 개발이 된 건데 영상용으로 트랜스포머의 비슷한 구조를 쓰는, 이제 한 2년 전에 나왔고, 기존에 있었던 모든 레즈넷까지 포함한 모든 것들을 거의 성능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 잡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VIT라고 부르는데, 결국은 그 비전에서도 결국은 CNN 필요 없고 풀리 커넥트도 가도 상관없다. 그런 좀 상당히 역설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좀 이따 이제 설명하겠지만, 메모리 상에서의 파라메타 개수 상에서의 약간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초거대 모델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 초거대 모델을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쓰다 보니까 저절로 커진 거죠. 숨은 이유가 풀리 커넥티드에 있다는 거. 아니면은 초고도 모델이 말을 기차게 보지만 별거 아니구라는 거. 금방 언론에서 나오는 말대로 서로 안 되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풀리 커넥티드가 쓰이면 쓰일수록 사이즈는 엄청나게 늘어나죠. 우리가 그 CNN 초반에 이미 비교를 했었죠. 거의 막 몇십만 배 사이즈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CNN은 파라메타 쉐어링 감소 동시에 커넥션을 일부러 줄여버리죠. 풀리 커넥션은 그게 아니니까 어마어마하게 파라메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꼭 파라메타 늘어나는 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런 어텐션을 할 때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CNN의 어떻게 보면 가장 최대의 단점은,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사실은 최대의 단점은 로컬라이즈드 프로세싱이라고 그랬죠. 자기 근처에 있는 것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영상 쪽에서 그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체는 픽셀들끼리 서로 같은 곳에 군집되어 있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기체 같은 거를 제외하는 물체들은 대부분 다 그렇죠. 어떤 고체나 액체 특성을 갖는 물체들은 대부분 한 곳에 몰려있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체를 인식할 땐 당연히 CNN이 좋은데, 만약에 기체처럼 제 몸이 기체로 분화됐다 쳐봅시다. 그럼 이 방에 전체에 다 깔려있겠죠. 그러면 이정우라는 기체를 인식하기 위해서 이 방 전체를 다 봐야 된다. 그러면 CNN이 소용이 없어진다. 그때는 오히려 풀리 커넥티드가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어텐션을 생각을 해보면 어텐션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도 문장 인식을 수능 영어 문제 얘기했듯이 한 패러그래프가 거의 한 페이지 가까이 되는 게 있으면 제일 처음에 I live in Germany 하는 말이 나왔고 주절주절 막 썼다가 이제 마지막에 질문 하나가 Where do you live? 하고 이렇게 질문이 나와버리면 중간에 있는 내용은 다 소용없어. 읽어봐요. 제일 앞에 내가 저물리에 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CNN 쓰면 성능이 나올 수가 없어. 이미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LSTM 지원을 다 쓰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RNN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LSTM 지원을 쓰더라도 메모리 포겟팅 어느 정도 줄였지만 완전히 해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텐션은 그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서도 어쨌든 그
타임 윈도우 안에만 있으면 그냥 내적을 취하면 얘가 저 어머니에 산다라는 게 나랑 제일 관련 있는 문장이구나 단어가 금방 인식을 하기 때문에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로컬라이즈드가 아니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단어들 간의 상관관계를 봐야 되는 그런 문제에서는 어텐션이 파워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를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이제 여기서는 NLP니까 RNN을 풀리 커넥티드로 또는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로 대체하는 구조죠. 그러면은 이게 장점만 있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RNN 자체의 장점이 뭐였냐면 이놈이 그 들어오는 순서대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단어 처리 순서가 꼭 단어의 순서가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먼저 들어오는 놈이 먼저 처리되고 그다음 들어오는 놈이 그다음 단어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그 들어오는 인풋의 위치가 처리 순서에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처리 순서를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 기반이라고 그랬죠? 트랜스포머 버트가 이놈의 단점은 뭐냐면 풀리 커넥티드는 모든 인풋을 동등하게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대칭성처럼.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 위치나 두 번째 단어 위치나 이렇게 뒤바꾸더라도 전혀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은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순서를 무시한다는 얘기 자체가 순서가 절대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또 언어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순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풀리 커넥티드 순서를 무시하고 있는데 언어의 구조는 지난번에 예시를 들었지만 이게 문법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앞에 단어가 하나 나오면 뒤에 나올 수 있는 단어가 한정이 되어질 수가 없고 디펜던시가 있다는 거죠. 순서를 무시하면 큰일 난다. 순서 정보를 처리를 못하니까 풀리 커넥티드는 그걸 어떤 형태로든 보완을 해줘야 돼요. 그 보완하는 방법이 바로 포지셔닝. 즉 단어의 위치를 어떤 벡터 형태로 만들어서 뭐 인덱스든 뭐든 간에 형태로 만들어서 더해주면 된다. 더해주는 벡터가 굉장히 다양하고 휴리스틱한데 이 오리지널 논문에서는 이런 사인 코사인 펑션 벡터를 썼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단어의 위치를 얘기하고 트랜스포즈에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단어는 첫 번째, 두 번째 단어는 두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이 놈은 워드 인베딩 하면 벡터로 바꾼다 그랬죠? 그 벡터가 예를 들어 128디멘전 벡터다. 그러면 각 벡터 엘리먼트별로 첫 번째 엘리먼트는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 곱하고 10번째 엘리먼트는 중간 프리퀀시 뭐 한 60번째 엘리먼트는 거의 로우 프리퀀시죠. 거의 변화가 없는 수치가. 그러면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이런 패턴들이 각 벡터별로 벡터 엘리먼트별로 곱해져서 첫 번째 단어의 첫 번째 엘리먼트 가지고 두 번째 엘리먼트, 세 번째 이렇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를 구분하면 첫 번째 행이 되고 두 번째 단어를 구분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점과 이런 특이한 패턴에 의해서 정보가 쓴다. 근데 이게 뭐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잘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최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엔 또 이게 최선이냐라는 질문 던진 뭐 그런 논문들도 나와서 뭐 새로운 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개선해야 되는 영역 분야 중에 하나고요. 중요한 분야는 아니지만.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또 다른 혁신, 스킵 커넥션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좋은 건데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스킵 커넥션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이 들어가는데 그 우리가 배웠던 배치 노멀 말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했었죠. 각 모드별로 한꺼번에 평균과 분산과 그거를 적용을 합니다. 이 사이에 뭐 숨은 것들이 있는데 드랍아웃을 실제로 씁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노멀라이제이션 하기 전에 드랍아웃 쓴다. 뭐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텐션이 도대체 자연어 처리에서 왜 중요한가 뭐 이런 거를 좀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이거는 셀프 어텐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 문장과 자기 자신과의 각 단어별 상관도를 보자는 얘기죠. 그게 어떤 주어진 문장이고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it라는 단어가 있을 때 it하고 상관관계가 제일 높은 놈을 실제로 한번 어텐션을 해서, 어텐션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내적을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내적을 실제로 해보면 워드 임베딩이 잘 돼 있으면 이 내적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워드 임베딩을 만들었는데 엉망을 만들었다 그러면 어텐션이 엉망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텐션, 워드 임베딩 결과가 잘 돼 있다고 치면 글로브 같은 게 잘 트레이닝이 돼 있다고 가정하고 그 내적을 한번 계산해 보면, 자, it라는 게 대명사죠. 그럼 얘가 표시하는 명사가 있겠죠? 이게 바로 법이라는 뜻입니다. 네, 신기하게도 이게 사람이 인식하는 거 거의 똑같게 그놈이 여기를 어텐션 웨이트를 높게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자, 이놈이 어떻게 보면 수식어 같은 역할을 하니까 소유격 다음 단어가 중요하겠죠. 다음 단어에 또 어텐션을 한다. 그래서 마치 사람이 문장을 인식할 때 무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그 과정이 놀랍게도 이 어텐션이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텐션을 쓰면은 그 문장을 이해하고 문맥을 파악하는데, 그러니까 문장을 이해한다는 얘기는 문장의 어떤 문법적인 구조를 이해하는데 당연히 잘 될 테고, 그렇죠? 심지어는 세멘틱한 그 의미죠. 문장의 의미까지도 얘가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제 가정은 뭐냐면 워드 임베딩이 잘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비슷한 종류의 단어들끼리는 비슷한 곳에 몰려 있을 테니까 당연히 어텐션 내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어텐션과 내적은 텔레테서 관계고 실제로도 문장을 인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 예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단어들에 대해서도 상관관계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자신 간의 관계는 당연히 제일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이제 어텐션의 기본 개념이 이런 건데 일단 수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볼 테고. 이 어텐션을 아까 기본 개념을 여기서 설명을 했는데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놈이 키하고 밸류 행렬이 됩니다. 요런 행렬이 되고 여기는 커리가 하나의 벡터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요 커리도 행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런 벡터들을 행벡터들을 이렇게 수직으로 쌓으면 커리도 행렬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일단 예시에서 보여줄 거고요. 자, 요게 이제 하나의 어텐션을 하는 과정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기 전에 실제로 이 트랜스포머를 만든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무수히 많이 해본 결과 실제로 간단하게 했겠죠. 실험을 어떻게 했었냐면 딱 요 어텐션 블락 하나만 가지고 이런 구조로 학습을 했더니 성능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트릭을 썼냐면 어텐션을 하나만 쓰지 말고 동일한 구조의 어텐션을 뒤로 쌓자.
마치 CNN에서 채널을 뒤로 막 쌌듯이 그러면 웨이트를 늘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CNN의 그 파라메타 쉐어링을 하면서 그 표현력이 줄어든 거를 우리가 채널을 쌓아갖고 즉 커널 종류를 늘려서 그 파라메타가 줄어든 거를 보상하는 어프로치 썼다 그랬죠. 뭐 철학적으로 비슷한 겁니다. 뭐 알고리즘 완전 다른 거지만. 그래서 CNN의 채널 쌓듯이 헤드를 이런 블락들을 뒤로 여러 개 쌓죠. 그럼 이제 이게 그 개념적으로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텐션을 하나를 쓰는 거랑 여러 개를 쓰는 거랑 도대체 뭔 차이 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이 가능. 무슨 얘기냐면 어텐션이라는 거를 하는데 아까도 잠시 예시가 나왔었지만 어텐션이 사실은 목적이 다 다를 수가 있다. 조금만 생각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어텐션은 나는 문법적인 요소만 어텐션 할래. 그래서 내가 뭐 명사면은 아니면 내가 뭐 예를 들면 동사면은 나랑 관련 있는 단어들이 뭔가 만 보는 관점에서 어텐션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어텐션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어텐션은 나는 의미적인 측면만 어텐션 할래. 내가 애플이라는 단어다. 그러면 애플하고 관련 있는 단어만 어텐션. 그러니까 문법적인 요소 무시해버리자는 얘기죠. 대신에 애플은 과일이니까 뭐 프루시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 당연히 어텐션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어텐션 종류가 생각해보면 부지기수로 많다니. 문법적인 요소, 뭐 시멘틱한 거, 또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시제에 관한 거, 아니면 뭐 이 문법의 구성 요소에 관한 거, 뭐 나는 동사냐, 뭐 주어냐, 뭐 등등등,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뭐 등등등. 그 다음에 또뭐 예를 들면 절대적인 어떤 시간에 대해서만 어텐션을, 나는 위치 정보에 대해서만 어텐션을, 뭐 생각하면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어텐션하는 목적을 다르게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이다. 여러 개 쓰는 게, 그러니까 쓸데없이 쓰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실 이건 이론적으로 밝혀낸 게 아니고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여러 개 쓰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하나만 쓰면 거의 성립이 안 되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여러 개 쓰는 게 왜 좋은가 생각해보니 이런 어텐션이 각각 할 수 있는 목적들을 결국은 다르게 가져가는 거고, 다르게 가져가는 게 결국은 전체적인 문장을 인식하는데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텐션 하나 갖고는 부족하다. 싱글 헤드 어텐션은 부족하고 여러 개의 어텐션을 뒤로 쌓아야 된다. 한 8개 정도 씁니다. 트랜스포머에서는 8개 쓰고 저 버트에서는 좀 두세 배 더 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내적을 하는 게 어텐션이라고 그랬죠. 근데 내적은 생각해보면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어진 인베딩 벡터 그냥 곱하는 거니까 그걸 학습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학습을 하시면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학습 파라미터를 넣어주기 위해서 뭐 싱글 헤드 어텐션에도 마찬가지인데 아까는 쿼리 키 V가 있었는데 이것들은 주어지는 정보이기 때문에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아니라는 얘기. 그러려면 그거를 그대로 쓰지 말고 뒤에다가 행렬을 해줘야죠. 이건 트레이너블 파라미터. 그래서 각 헤드별로 다른 그 3개의 행렬을 곱해줌으로써 헤드가 8개면 각 헤드별로 3개니까 총 24개가 되죠. 그래서 이 24개의 다시 얘기하면 세 쌍으로 이루어진 8개 세트의 요 행렬들이 바로 어텐션을 다른 목적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세트는 문법적인 요소만 어텐션, 두 번째 세트는 의미적인 것만 어텐션하고 뭐 세 번째는 타임에 관한 것만 어텐션. 이런 식의 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이제 설명은 벡터로 설명했지만, 여기 있는 게 다 행렬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게 하나의 싱글 헤드고요. 싱글 헤드를 결과값도 하나의 행렬로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로우 벡터에서 결과가 하나의 로우 벡터였는데, 또 다른 뭐 SI가 S2가 있고 S3가 있다 그러면 3개가 있다고 치면 결과가 3개가 나옵니다. 각각의 행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프로세싱 한 다음에 위아래로 이어붙여 버리니까 결과값이 행렬로 나오는데, 그 행렬로 나온 결과값이 첫 번째에 대해서 나오는 행렬. 8개 있으면 8번째. 그래서 옆으로 행렬을 뚱뚱하게 이어붙인다는 얘기죠. 이어붙이고 마지막에 아웃풋 그 행렬로, 이것도 트레이너블 파라미터죠. 그럼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어붙이는 게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개 헤드들이 있고, 그다음에 들어갈 때 이 3개의 세트, 각각이 3개의 세트가 있다 그랬죠. 행렬 3개가. 그리고 그 3개의 행렬이 바로 요거라는 거죠. WK, WQ, WK, WV. 그래서 그런 게 뒤로 HK만큼 8개 정도 쓰는데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핵심 개념은 사실 이게 거의 80%입니다. 여러분들이 80%의 개념을 다 이해한 겁니다. 트랜스포머는 결국 멀티헤드 어텐션을 쓰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핵심 개념은 다 설명을 했고 구성 요소도 다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어떤 프로세스로 이제 예시를 들어서 이 전체 이 트랜스포머가 학습이 되고 인퍼런스가 되는지를 한번 예시를 들어서 보자. 다소 복잡하긴 한데 뭐 이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인코더가 있고 디코더가 있는데, 이게 지난 챕터에서 나왔을 때 NMT 쪽에서는 이미 나왔었다고 그랬죠. Language Translation 쪽에. 그래서 인풋이 여기서는 영어로 들어가면 그걸 번역을 해서 프렌치로, 불어로 바꿔주는 그런 Language Translator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데이터셋은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혹시 불어 배운 사람이 세컨 들어보세요. 샤이하지 말고. 고등학교 때든 대학에서. 있을 것 같은데 한 명이라도. 없어요? 의외네. 불어 없어요? 자, 그래서 it is a cat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다. 그러면 이거 불어로 하면 뭐라고 번역하면 될까요? 아는 사람 있나요? cat을 불어로 뭐라 그러죠? 안 해요. 불어 배웠어요? 방어만. 그래서 불어에서 cat이 샤가 되고, 그 다음에 it is가 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가 되는데, 세똥샤. 저는 이제 불어를 배워서 발음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합니다. 그래서 it is a cat을 세똥샤라고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페어가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라운드 트루스가. 그걸 어떻게 학습을 시킬 거냐. 일단 지금 이제 단어의 끝을 표시하는 보통 태그를 붙여줍니다. end of sentence에서 어떤 딱 픽스된 어떤 코드가 있고, 그냥 임의로 구하는 건데, 버캐뷸러리 사이즈가 뭐 예를 들어 300이다 그러면 각각 그냥 원합 벡터로 들어간다고 치면은 각각 원합 벡터로 이렇게 EOS까지 태그까지 합쳐서 총 5개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이것들이 각각 하나의 토큰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브워드로 들어가면 더 잘게 쪼개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5개의 뭐 5 x 300 뭐 행렬이라고 봐도 됩니다. 행이 단어고 열이 원합 벡터고. 자, 그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 배운 거죠. 오늘 배운 글로브라든가 뭐 스키그램으로 해서 워드 임베딩을 하면, 그러면
디멘전을 바꿔주는 거죠. 그 디멘전이 512 디멘전이라. 그래서 5개 단어가 512로 바뀌었다. 당연한 얘기고. 아까 얘기했던 그 포지셔널 인코딩들 단어의 위치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사인 펑션을 꼭 해줍니다. 더해줍니다. 더해줘서 하여튼 5by 512 맹렬이 들어가는 거고. 자, 여기 이제 아까 방금 설명했던 멀티헤더죠. 8개의 헤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그 행렬들이 아까 3개의 세트의 행렬들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놈들이 이 오리지널 히든 벡터는 사이즈가 D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512 DK 그러니까 쿼리하고 키는 항상 내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DK 맞고 이게 64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 밸류에 해당하는 것도 같이 64로 해서 이런 행렬로 곱해지면 자, 결국은 사이즈 입장에서 보면은 이 행렬 3개 곱해지면은 512 디멘전이 64 디멘전으로 줄어드는, 즉 컬럼의 개수가 줄어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5개의 단어가 있고 이게 행의 개수라고 보면 되겠고 64 디멘전, 그러니까 512 디멘전, 64 디멘전으로 아까 그 3개의 행렬로 QKB가 여기서 보면 하나에 3개로 다 그냥 똑같이 나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동일한 놈이 쿼리로도 쓰고 키도 쓰고 밸류도 씁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게 자기 자신과 자기의 어텐션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하나의 벡터가 아니고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의 상호관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셀프 어텐션입니다. 동일한 게 디멘전이 64로 줄여서 W라는 매트릭스로 가고 요 D로 8개 헤드가 딱 있다는 얘기죠. 8개가 있고 자, 그게 나중에 8개들이 다시 컴팩트 되면서 64에 8개가 되면 다시 512가 돼서 튀어나온다. 그래서 들어올 때 사이즈하고 나갈 때 사이즈. 그리고 스키 커넥션하고 노멀라이제이션하고 그 다음에 투레이어 이거 렐루를 씁니다. 여기는 잘 알고 있는 투레이어 힐 커넥티드로 해서 동일한 구조로 스키 커넥션하고 노멀라이제이션. 자, 요게 하나의 블락이 되는데 요것만 하면 사실 트랜스포머가 그렇게 복잡도가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무식한 게 이거를 6번을 반복을 합니다. 동일한 구조를. 이 컴플렉시티가 웨이 파라메타의 사이즈가 여기서 많이 발생하는데 피드포드에 여기서 이놈이 그냥 6배가 늘어나 보니까 이게 엄청난 사이즈의 네트워크가 될 수밖에. 근데 이거는 당연히 예상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배운 거에 의하면 CNN이나 RNN 대비 풀리 커넥티드는 파라미터 쉐어링도 안 하고 거의 자기 근처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멀리 있는 데까지 다 보니까 엄청난 사이즈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걸 6배나 다시 쓰니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초거대 모델은 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피하고 싶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온 거라는 사실은 언론에서 그걸 부정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초거대 모델은 뭐가 있어 보이는 듯한 식으로 해서 언론에서 많이 나옵니다.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초거대 모델. 그래서 6번 반복이 되고 실제로 버트에서는 더 늘려갖고 12번 반복 이런 무식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막 몇억 개가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파라메타가 몇억 개가 늘어나면 우리가 6장 7장에서 배웠죠. 이론에서 배웠듯이 모델 파라미터 사이즈에 비례해서 데이터 사이즈가 어떻게 되야 된다고 그랬죠. 네? 늘어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사실 7장에서 배운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기억하면 7장을 제대로 봐. 그러니까 금방 알 수 있는 게 이런 어떻게 보면 자세히 알면 정말 단순 무식한 구조입니다. 이게 이런 단순 무식한 구조를 쓰는데 어텐션이라는 것을 써서 성능은 올라가지만 무지막지한 파라미터를 갖고 있으니까 데이터도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런 모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불행한 사실인데 학교가 설 곳이 없어지고 있는. 왜냐하면 이런 걸 학습을 시키려면 이 논문에서도 보면 최고 사양의 막 V백, P백 같은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서 프로젝트에 쓰고 있지만 그런 GPU를 8개를 막 며칠씩 돌립니다. 요거의 최소 버전도. 그러니까 이 자금력으로나 뭐 시간적으로나 도저히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좋은 건 알겠는데 자꾸 학교에 선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코더 부분이 그렇게 처리가 되고 이제 이걸 번역을 하는데 그라운드 트루스가 이미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원문하고 번역문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당사가 이렇게 4개, 여기는 이제 시퀀스 스타트를 태그로 붙여서 뭐 4개 토큰이 들어간다고 치면은 이제 통째로 다 집어넣고 동일한 구조인데 허텐션이 2번 들어갑니다. 여기는 보다에서는 구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할 것 같은데 구조하고 마지막 구조는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단어가 4개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4개의 행에 해당되고 4 곱하기 512의 어떤 행렬이 튀어나옵니다. 이 단계에서. 그러면 이게 이제 리니어 네트워크이죠. fully connected 네트워크이 행렬 사이즈입니다. 4 곱하기 512에 이거 곱하면 4 곱하기 V 사이즈라는 게 버캐블러리 사이즈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토큰의 개수. 단어를 5만 개로 했다고. 그러면 이제 5만 개에 대한 디멘전이 될 거고 각 행별로 소프트맥스를 취하면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각 행별로 나와야 될 단어들의 소프트맥스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원하는 단어를 알아맞히고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당연히 그 로스를 계산해야겠죠. 백프랍을 하려면. 로스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이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확률, 소프트맥스 확률하고 여기에서 주어진 그라운드 트루스 원합 벡터로 해서 둘 사이의 크로스 엔트로피 구해서 백프랍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백프랍은 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3장에서 100만 불짜리 이론이라고 했던 방법을 써서 집에 가서 한번 숙제 삼아 해보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백프랍을 해야 돼요. 그렇죠? 로스 계산해서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커먼 소스가 있는 데는 더해지고 그렇죠? 일로도 흐르고 일로도 흐르고 그래서 이 방향으로 흐르는 백프랍이 있고 또 이 방향으로 흐르는 백프랍이 있다. 그래서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3장을 제대로 배웠다면 여기도 백프랍이 어떻게 되는지 금방 다 눈으로 이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 2개의 어텐션이 있는데 2개 하는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그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시간에 하는데 공지사항을 중요한 걸 안 했네요. 다음 주는 제가 뉴립스라는 학회를 AI 학회 사장 임명한 학회입니다. 문이 있어서 발표를 하러 가고 휴강이면서 휴강이 아닌 게 강의를 토요일 날 녹화를 합니다. 11시부터 시간 녹화를 하는데 11시부터 10시까지 끝나는데 이제 정기적으로 원래 시간에 듣고 싶은 사람은 그냥 온라인으로 줌으로 들어와서 수강하면 되겠고요. 근데 대면으로 듣는 게 더 이해도가 높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 11시에 우리 평소 수업하는 강의실로 와서 수업을 하면 좋겠고 참고로 점심시간이 끼어 있으니까 토요일 날 와서 수업 듣는 사람 고생한다는 거를 미안하게 생각해서 피자를 제공을 수업 중에 먹든 끝나서 먹든 피자 먹고 싶은 사람은 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그 이틀 준비를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게 11시간이랑 12시 반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11시인가요? 11시. 11시 11시입니다. 11시. 200이고, 그래야 질문이 들리나? 네, 들립니다. 녹화 완료됐지? 네, 이제 종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는 종료.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